안녕하세요. 삶의 따뜻한 등불을 밝혀드리는 소울가이드 마이트리입니다. 오늘은 포지티브 에너지 파워 속 한 장면을 조용히 함께 읽어보려 해요. 이 책은 말합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목적과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라고요. 사람을 움직이는 건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향하는 의미와 희망이라고요. 오늘 읽을 내용은 빅터 프랭클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힘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 마음이 조금 지쳐 있거나 어디로 가야 할지 흐릿한 분이라면 오늘 이 낭독이 작은 숨이 되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잠깐이라도 좋아요. 지금 이 시간만큼은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지는 방향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어린 시절부터 호기심이 무척 많았다. 사람들을 돕는 걸 좋아했던 그는 10살이 되기도 전에 정신과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프랭클은 1905년 3월 2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신앙심 깊은 부모에게서 3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다. 어머니 엘사 프랭클은 프라하 출신으로 정이 많았다. 아버지 가브리엘 프랭클은 지방정부의 속기사로 일하며 사회복지부처 책임자가 되기 위한 길을 걷고 있었다. 프랭클은 고등학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심리학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서신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프랭클은 프로이트에게 자신이 쓴 논문 한 편을 보냈고 그 논문은 국제정신분석학회지에 실렸다. 대학을 졸업하고 1년 후인 1925년 프랭클은 알프레드 아들러의 사상에 몹시 마음이 끌렸다. 아들러 역시 영향력 있는 심리학자로 프로이트와 비슷한 사상을 공유하다가 나중에는 프로이트와 결별하고 각자의 길을 갔다. 아들러 이론은 공동체와 사회개혁을 강조하며 개인이 열등감을 극복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우월한 상태에 도달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의 프랭클은 심리치료와 철학의 경계를 탐구하며 삶의 의미와 가치관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춘 논문을 발표했다. 이는 그가 중점을 두고 탐구한 주제였다. 프로이트와 아들러는 개인 발전의 핵심적인 측면이 그 사람의 과거라고 강조한 반면 프랭클은 미래를 심리학의 핵심적인 측면으로 강조했다. 프랭클은 자신의 발전 이론을 의미치료라고 명명했다. 의미를 뜻하는 그리스어 로고스에서 따온 명칭으로 개인의 발전과 정신건강의 질은 미래에 무언가를 성취하고자 의미를 갖는 데서 비롯된다고 믿었다. 1928년과 1929년에 프랭클은 의학 박사 학위를 이수하는 동안 7개 도시에서 10대를 위한 무료 상담 센터를 운영했다. 그 결과 자살하는 학생 수가 크게 줄었다. 프랭클은 국제적인 인지도를 얻었고 유럽 전역에 명망 있는 대학과 영향력 있는 심리학자 모임에 합류해달라는 초대를 받았다. 프랭클은 1931년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빈에서 자살 충동을 겪는 여성 환자를 수용한 정신병원의 책임의사로 일했다. 프랭클은 32세였던 1937년에 자신의 병원을 개원했다. 하지만 개원하고 몇 달 후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침략했고 프랭클은 나치를 피해 부모의 집에서 정신과 진료를 이어갔다. 프랭클은 로스차일드 병원 신경과에서 유대인 환자를 진료하면서 자신의 첫 저서 의사와 정신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이 책에서 그는 인간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려면 반드시 미래에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획기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1942년 프랭클은 로스차일드 병원에서 만난 간호사 틸리 그로서와 결혼했다. 결혼 첫 해 틸리는 임신을 했고 그는 저술 작업을 계속했다. 결혼한 지 몇 달 후 프랭클과 틸리, 그의 부모는 나치에 체포되어 오늘날 체코에 있는 테레지엔 슈타트의 테레진 수용소로 끌려갔다. 6개월 후 프랭클의 아버지는 굶주림과 극심한 피로로 사망했다. 이처럼 끔찍한 강제 수용소에 있는 동안 프랭클은 동료 수용자와 자신을 짓누르는 심리적 외침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계속했다. 그리고 자살의 위험을 막기 위해 그는 세계 최초 여성 랍비인 동료 수용자 레기나 요나스와 함께 수용자들이 고통에서 의미를 발견하도록 도왔다. 1944년 프랭클과 틸리가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고 뒤따라 65세인 그의 어머니도 끌려갔다. 강제 수용소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는 가스실에서 살해당했고 틸리는 베르겐 벨젠 수용소로 다시 이송됐다. 아내와 헤어져 비탄에 빠진 프랭클은 가축 운반차에 실려 카우퍼린과 티르크하임의 강제 노동 수용소로 이송됐다.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있는 동안 프랭클의 의사와 정신원고가 나치에게 발각되어 파기됐다.
이 원고는 가족을 제외하면 프랭클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나치에게 체포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그가 유일하게 챙긴 것이 그 원고였다. 프랭클은 원고를 옷 속에 숨겨 목숨을 걸고 지켰었다. 그 원고에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과 의미를 주기 위한 그의 생각이 담겨 있었다. 프랭클은 나치가 없애버린 원고를 다시 써서 책으로 출판하고 아내와 가족을 꼭 다시 만나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그 결심 덕분에 프랭클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서 출판 준비를 마친 원고를 빼앗겼다. 나는 그 원고를 반드시 다시 쓰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이 원고를 새롭게 쓰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덕분에 나는 강제 수용소에서 모진 고초를 겪으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 1945년 프랭클은 장티푸스에 걸렸다. 치명적인 혈관 수축을 막기 위해 그는 수용소에서 몰래 구한 종이 쪽지의 의사와 정신을 다시 기록하며 밤새 깨어 있었다. 마침내 1945년 4월 27일 미군이 강제 수용소의 수용자들을 해방시켰다. 프랭클은 틸리와 가족을 찾기 위해 빈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결국 틸리와 어머니, 형수가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어야 했다. 절망에 빠진 프랭클은 친구들의 도움과 책을 다시 쓰겠다는 결심을 하며 힘을 얻었다. 1946년 프랭클은 빈 신경과 종합진료소 소장이 되었고 25년간 그 자리에서 환자를 진료했다. 그는 강제수용소에서의 심리라는 챕터를 추가해 의사와 정신을 완성했다. 전쟁 후 빈에서 출판된 최초의 책이었다. 책 초판은 불과 며칠 만에 모두 판매됐다. 프랭클은 강제수용소에서의 경험을 기록해 그의 가장 유명한 책인 죽음의 수용소에서에 담았다. 1946년 한 해 동안 그는 대중강연에서 삶의 의미와 회복력, 극심한 역경 속에서도 삶을 받아들이는 자세의 중요성 등 자신의 핵심 사상을 설명했다. 프랭클은 재혼했고 많은 책을 발표했으며 미래에 대한 의미를 찾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치료법을 발전시켰다. 빅터 프랭클은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고 현재도 그렇다. 수천만 부가 팔린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을 치유했다. 그는 책에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을 인용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해서든 견뎌낸다. 프랭클에 따르면 어떤 환경에 처하든 미래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한다. 트라우마를 치료하는데도 명확한 미래가 아주 중요하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은 자유의 상실이 아니라 목적과 의미의 부재다. 프랭클이 전하는 이야기는 목적과 의미의 부재가 얼마나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목적을 잃으면 현재의 삶은 죽은 삶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현재는 의미를 잃는다. 강제 수용소에 있는 동안 프랭클은 동료 수용자가 언제 죽을지 매우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 수용자들이 목적을 잃자 그들의 눈에서 생명의 불빛이 사라진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매일 먹는 작은 빵 조각을 나눠 먹고 싶지 않아 다른 사람들과 단절하고 그 순간의 고통에서 자신을 무감각하게 만들기 위해 충동적으로 단기 도파민을 추구했다. 그들의 목적 상실은 육체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고통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거나 앞으로 나아갈 희망이 없던 그들에게 행복은 불가능했다. 목적이 없는 현재는 감옥이 됐다. 목적이 없는 삶은 과거의 생각이나 자살 충동, 그 밖에 다른 심각한 문제들에 갇혀있는 삶이다.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생명은 모조리 순간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데 사용됐다. 그러다가 그들은 물에 빠진 사람이 산소를 갈망하는 것처럼 죽음을 갈망했다.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에 이렇게 적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은 수용자는 불행한 결말은 맞았다. 믿음을 상실하면서 그들은 정신적인 힘도 잃고 말았다. 그들은 스스로 무너져 내렸으며 정신과 신체가 파괴되는 길로 들어섰다. 용기와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신체의 면역력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사람은 희망과 용기를 갑자기 잃으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가 생기는지 이해할 것이다. 병에 걸린 수용자를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은 환자가 기대할 수 있는 미래의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내적 힘을 길러주는 것이었다. 수용자 중 일부는 스스로 그러한 목표를 본능적으로 찾으려고 했다. 영혼의 관점 아래에서 미래를 기대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다. 이는 극심한 시련의 시기에는 구원을 의미한다. 프랭클이 인용한 영혼의 관점 아래에서라는 표현을 눈여겨봐야 한다. 이 말은 보편적이고 영원한 진리가 무엇인지 설명한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프랭클은 그 표현을 가볍게 사용하지 않았다. 이것은 프랭클의 의미치료, 즉 인간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관점으로 좌우된다는 그의 핵심 사상이자 심리치료 기법이 되었다.
프랭클은 강제 수용소에 잡혀가기 전부터 이 이론을 발전시켰다. 그리고 수용소에서의 경험으로 자신의 견해를 확장하고 사상을 명확하게 확립했다. 목적의 결여는 수명을 단축하는 반면 목적을 갖는 일은 기대 수명을 평균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 18세기 미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40세 이하였다. 하지만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대부분은 그보다 최소한 20년은 더 살았다. 벤저민 프랭클린, 토머스 제퍼슨, 존 애덤스 제이를 비롯한 몇몇은 80대까지 살기도 했다. 기대 수명이 75세인 오늘날로 치면 150세까지 산 셈이다. 목적은 비할 데 없는 생명력과 활력, 열정을 제공한다. 프랭클의 목적은 수용소에서 살아남아 원고를 다시 써서 책으로 출판하는 것이었다. 또한 아내와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했다. 이러한 목표들이 프랭클을 살아남게 했다. 살아야 하는 이유가 모진 시련을 어떻게 해서든 견디게 한 것이다. 의미심리학 분야의 저명한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와 캐슬린 보스는 현재 사건은 미래의 결과와 연결되어 있을 때 의미가 생긴다. 라고 말한다. 인간의 행동이나 경험이 미래의 결과와 아무런 연결성이 없으면 그 의미를 잃고 만다.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졸업장을 받을 수 없다면 왜 학교에 가고 수업을 듣겠는가? 자격증이 필요 없다면 왜 열심히 노력하며 도전하겠는가? 인간관계를 쌓을 필요가 없다면 왜 다른 사람과 감정적 교류를 하겠는가? 미래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현재는 아무 의미가 없다. 당신이 지금 어떤 결정을 선택할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미래다. 이것이 강제 수용소에 수용된 사람들에게 닥친 난관이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니 현재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미래의 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삶을 더는 전진시키지 못했다.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이성을 잃었다.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다. 미래의 목표를 볼 수 없어서 몸과 마음이 시들어가는 사람은 과거의 생각에 파묻혀 살게 됐다. 그들은 강제 수용소에서의 시련을 내적 힘을 기르는 시험으로 여기지 않았다.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업신여겼다. 그들은 두 눈을 감고 과거에서만 살려고 했다. 그들의 삶은 의미가 없어졌다. 프랭클에게 미래의 희망과 목적은 의미 있고 성공적인 삶의 핵심적인 토대였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의 심리는 방황하고 왜곡된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미래의 희망을 잃는다면 사람들은 삶이 더 나아지는 방법을 찾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권한을 발휘하지 못한 채 외부 환경에 고스란히 휩쓸리는 피해자가 된다. 목표가 없는 곳에서 인간은 소멸한다. 라는 속담이 있다. 이 소멸은 내적 붕괴를 말한다. 내적 붕괴가 일어나면 한순간에 인간성이 말살되고 신체적 건강을 잃는다. 프랭클에게 목적은 모호한 희망이나 막연한 낙천주의가 아니라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목표였다. 그는 미래에 성취하고자 하는 의미 있는 일을 설명할 때 목표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다. 성취할 목표나 목적,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그의 설명은 희망을 주제로 한 현대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보통 사람에게 희망은 그저 막연한 소망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삶이 어떨지 잠시 생각해 보라. 기대하며 계획을 세울 구체적인 무언가가 없다면 현재는 몹시 고통스러워진다. 이런 상황에서는 끝없이 추락하는 소용돌이에서 탈출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된다. 상황을 스스로 통제하는 건 꿈도 못 꾼다. 희망이 없다면 동기부여는 불가능하다. 어떤 희망도 품을 수 없다면 무언가 행동을 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 어떤 결과를 산출할 수 있겠는가? 희망이 없다면 투지를 발휘하는 게 불가능하다. 앤젤라 더크워는 투지란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 열정과 끈기라고 말한다. 그는 희망을 자신이 추구하는 게 무엇이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굴곡을 헤쳐나가게 해주는 에너지원이라고 봤다. 심리학자들은 희망을 의지와 방법으로 설명한다. 의식적인 선택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희망은 의지다. 희망을 지닌 사람은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그리고 자신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는다. 자신의 결정이 중요하고 자신이 인생의 결과물들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희망이 있다면 그것을 이룰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유연함을 발휘해 방법을 만든다. 따라서 희망은 방법이다. 희망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방법이 있다. 희망은 승산을 따지지 않는다. 희망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다. 2. 자신의 권한을 믿는 생각이다. 자신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으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한다. 자신의 행동이 중요하며 인생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의 길을 찾는 생각이다. 희망이 있다면 방법을 발견하거나 내놓는다. 또는 현재 위치에서 목표에 이르는 다양한 방법들을 만들 수 있다.
희망은 미래가 나아질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낙관주의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한 줄기 희망이라도 희망을 지니는 것은 은행에 예금을 넣어두고 미래의 목적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있는 희망도 있다. 그런 원대한 희망을 이루려면 집중과 믿음, 행동이 필요하다. 이때 희망은 의지이자 방법이다. 심리학자들은 원대한 희망을 지닌 사람과 작은 희망을 지닌 사람의 뚜렷한 차이를 발견했다. 그 차이는 평생 희망을 연구해온 저명한 임상심리학자 찰스 스나이더의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원대한 희망을 지닌 사람은 목표에 도달하는 다양한 길을 찾으며 새로운 방법을 기꺼이 시도한다. 반면에 작은 희망을 지닌 사람은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며 난관에 봉착했을 때 다른 길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문제에 집중하는 사고력을 발휘하지 않고 회피하고 물러서려고 하는 해로운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 회피적인 성향으로 그들은 계속 소극적으로 행동한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과거 경험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그러나 원대한 희망을 지닌 사람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실패를 다른 실행 가능한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피드백으로 받아들인다. 원대한 희망을 지닌 사람은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기 위해 100% 전념한다. 그들은 흔들림 없이 목표를 확고하게 유지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나 방법은 매우 유연하게 조정한다. 앤젤라 더크워스는 투지와 성숙에 대해 전곡을 찌르는 설명을 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투지가 점점 더 커진다. 하지만 투지가 저절로 커지는 건 아니다. 투지가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실패와 난관을 극복하며 목표를 고수해야 한다. 목표를 자꾸 바꾸는 사람은 꼭 필요한 투지를 기르지 못한다. 이 스포츠에서 저 스포츠로 분야를 바꾸는 운동선수는 투지가 없다. 투지는 몇 년 혹은 수십 년 동안 한 가지를 고수하는 것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이 있다. 투지를 잘하게 하려면 전념하는 장기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목표를 달성할 방법 또는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원대한 희망을 품으려면 과정이 아니라 목표에 전념해야 한다. 기존의 사고 및 행동 방식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 당신이 가고자 하는 곳에 도달하는 더 낫고 새로운 방법을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 있게 찾고 그것을 활용해야 한다. 프랭클이 깨달은 것처럼 미래에 대한 명확한 목적이 있을 때 희망이 뿌리를 내린다. 프랭클처럼 원대한 희망을 지닌 사람은 목표를 추구하는데 완전히 몰입하며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완벽히 유연하다. 인생에 명확한 목적이 없으면 당신의 뇌는 핑계를 찾는데 집중할 것이다. 결국 희망이 없으면 그 무엇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하고 근본적인 요인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이다. 희망이 없으면 현재는 의미를 잃는다. 희망이 없으면 삶의 명확한 목표나 목적 의식이 사라진다. 희망이 없으면 길이 없다. 희망이 없으면 당신은 소멸한다. 주변 환경을 인식하지 못하면 당신은 아무 길이나 가게 된다. 한 유명한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초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을 맡은 교사들에게 해당 학년에 한해 학업 성취도를 조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학년 초에 IQ 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어떤 학생은 머리가 좋고 어떤 학생은 그렇지 않다는 정보를 교사들에게 슬며시 알려줬다. 학년 말에 결과를 조사해보니 예상대로 머리가 좋은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성적이 매우 좋아졌으며 전반적인 학업 능력이 향상됐다. 하지만 사실 연구자들은 학년 초에 테스트를 하지 않았다. 그들은 교사의 기대가 학생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학생들을 무작위로 선별해 어떤 학생은 머리가 좋고 어떤 학생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 것이다. 교사들은 머리가 좋은 학생들을 자기도 모르게 특별 대우했다. 그들은 머리 좋은 학생들에게 더 높은 기대를 했고 이러한 기대가 자기 충족 예언이 된 것이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의 성과와 결과는 흔히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기초한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한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에게 거는 기대가 낮다면 당신의 성과는 그 수준으로 낮아진다. 반면에 사람들이 당신에게 높은 기대를 하면 당신의 성과는 그 수준으로 올라간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목표다. 그런데 그런 목표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환경에 의해 주입되는 경우가 얼마나 흔한가. 외가 쪽에 치과 의사가 7명이나 있는데 처남이 치과 의사가 된 게 특별한 일일까? 마약을 복용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여성이 고통을 잠시 잊기 위해 마약에 손을 댄다고 해서 그게 다 그 여성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까? 성숙해지면 더욱 적극적이고 의식적으로 목표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미성숙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무의식적으로 환경에 휘둘려 목표를 추구하게 된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세 번째 요인은
주변 환경이 목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와튼 스쿨의 마케팅 교수 조나 버거는 자신의 저서 보이지 않는 영향력에서 이렇게 말한다. 원자들이 서로 반응하듯이 우리의 모습과 행동은 끊임없이 사회적 상호작용에 반응하면서 만들어진다. 흥미롭게도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선호할 때 그 이유가 그것이 정말 좋아서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런 현상을 단순 노출 효과라고 한다. 당신의 욕망은 대개 단순히 무언가에 노출된 결과다. 한 연구에서도 담배 광고에 자주 노출된 사람은 흡연을 별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보여줬다. 이는 누가 친구가 되는지에도 적용된다. 근접 효과에 따르면 교실에서 바로 옆에 앉은 사람이 두 줄 앞에 앉은 사람보다 친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대중연설가이자 작가인 지그 지글러는 당신에게 입력되는 정보가 당신의 관점을 결정한다. 관점은 결과를 결정하며 결과는 미래를 결정한다. 라고 말했다. 더 나은 정보를 받아들이면 더 나은 생각을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는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더 원대하고 탁월한 목표를 세우고 싶은가? 더 나은 미래의 나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훌륭한 통찰력과 능력을 지닌 사람들과 자주 접촉해야 한다. 비즈니스 전략가 찰리 존스는 훌륭한 사람을 만나지 않고 좋은 책을 읽지 않는다면 당신은 5년 후에도 지금 그 모습 그대로일 것이다. 라고 말했다. 입력되는 정보와 경험, 만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 전에는 몰랐던 것을 인식하게 되고 전에는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된다. 그리고 전과 다른 방식으로 행동한다. 깨어있는 마음챙김은 자신의 상황과 그 상황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는 기술이다. 당신이 처한 상황은 무엇인가? 그 상황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현재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당신은 어떤 인생을 선택했는가? 당신의 삶은 의식적인 선택의 결과인가 아니면 단순히 주변 환경에 휩쓸린 결과인가? 환경이 당신을 지배하는가 아니면 당신이 환경을 지배하는가? 실행심리학자 마셜 골드스미스는 자신의 저서 트리거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환경을 만들고 통제하지 않으면 환경이 우리를 만들고 통제한다. 우리는 소셜미디어 세계에 살고 있다. 소셜미디어는 사람들의 잠재의식에 영향력을 행사해 그들의 행동과 욕망, 정체성, 관심을 지배하도록 설계됐다. 그런 외부 환경이 당신의 목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을 수 있는 힘을 키우면 외부 환경이 당신을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갈 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이 바라는 미래의 내가 되는 삶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지 선택할 수 있다. 그 반응에 자신의 발전과 자유가 달려 있다. 환경에 휘둘리지 않을 때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자신이 처한 환경을 자각해야 한다. 그리고 그 환경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며 선택지를 찾아야 한다. 어떻게 행동하고 존재할 것인지, 무엇을 보고 생각할 것인지, 새롭고 더 나은 방법에 자신을 반복적으로 노출시켜라.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든 앞으로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나 당신은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틀림없이 현재 상황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 대답은 현재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 지금 알고 있는 지식에 갇히지 말고 상상력을 발휘해보라. 현재나 과거와 상관없이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현재 상황에 따라 목표를 정하는 것은 피했으면 한다. 그보다 당신이 원하는 상황을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그려라. 그것이 현재 상황을 벗어나는 방법이다. 그리고 미래의 나를 행동의 동력으로 삼아라. 그러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 엘렌 랭어는 이렇게 말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사람의 정체성은 주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달렸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상황은 누가 만드는가?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을수록 상황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상황을 만들어낼 때 우리는 자기다움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깨어 있음을 통해 우리는 사물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변화의 가능성을 믿을 수 있다. 현재 상황을 벗어나 미래의 나를 상상하기 시작했다면 자신을 그 방향으로 끌어당길 환경을 만들어라. 본능적으로 당신의 뇌는 이미 그리고 즉시 이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동양의 신비주의자 루미는 당신이 찾는 것이 당신을 찾고 있다. 라고 말했다. 원하는 것을 결정하고 나면 우리의 정신은 주변 환경에서 그것이 있는지 찾아내기 위해 깨어 살피게 된다. 그리고 선택적 주의로 이미 주변에 존재했지만 보지 못했던 것을 찾아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깨어있는 마음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길과 과정을 효과적으로 발견하게 해준다. 당신이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주는 환경을 설계하라. 예를 들어 사업가가 되고 싶다면 포부가 있는 사업가가 아니라 성공한 사업가들 가까이 접근하라. 건강해지고 싶다면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하라. 부유해지고 싶다면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사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당신이 속한 집단에서 평균이 되라. 투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앤젤라 더크워스는 투지가 분명히 개인적인 특성이지만 높은 실행력을 요구하는 집단에 들어가면 투지를 더 쉽게 발전시키고 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내가 되려면 그 모습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환경으로 들어가야 한다. 피그말리오 효과에 더해 단순 노출 효과도 활용하라. 인간은 놀라울 정도로 환경에 빨리 적응한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다. 비디오 게임을 하고 정크푸드를 즐겨 먹는 사람과 어울리면 어느 순간 자신도 그런 행동을 좋아하고 심지어 그 행동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 반대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그런 특성들을 빠르게 배운다. 진정한 친구란 미래의 나를 더 훌륭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누군가와 관계를 맺게 되면 그런 인간관계는 특정한 길로 당신을 인도하게 마련이다. 평생 지속하는 관계도 있지만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당신에게 예전부터 도움이 된 멘토나 사업 파트너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당신은 관계를 발전시킬 수도 있고 새로운 멘토나 파트너를 찾아야 할 수도 있다. 당신을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것이 언제나 다음 단계로 도약시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각뿐 아니라 용기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과 더는 함께하지 않는 것이 어렵고 심지어 두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은 그렇게 복잡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 상대가 틀렸다거나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당신의 비전이 지속적으로 발전했고 그래서 더는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맺는 인간관계는 거래적이 아니라 변혁적이어야 한다.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래나 경제적 목적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말은 아니다. 그런 건 당연히 생긴다. 전략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다. 배우자를 고를 때도 우리는 단지 사랑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가. 우리는 미래에 대한 비전과 목적을 공유한 사람과 결혼한다. 변혁적 관계를 맺으라는 건 서로에 대해 계산기를 두드리지 말라는 말이다. 변혁적 관계에는 서로 돕고 지원하려는 진정한 열망만 있다. 변혁적 관계의 목적이자 방식은 변화다. 베품과 감사, 성장에 초점을 맞춘 변화가 변혁적 관계의 핵심이다.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지? 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 먼저 다른 사람이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도와라. 거기서 출발해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변혁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당신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점으로 갈 수 있다. 변혁적 관계를 탄탄하게 구축하면 미래의 당신은 상상 이상으로 훌륭하고 탁월해질 것이다. 거래적 관계로는 지금 이 지점까지만 올 수 있었다. 거래적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미래의 나는 더 멀리 갈 수 없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세 번째 요인은 미래의 나는 환경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면 환경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잘 선택하라. 오늘 함께 읽은 이야기는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진실을 전해줍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건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붙잡을 수 있는 의미 한 줄기라는 것. 희망은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내 안에 세워지는 작지만 분명한 목표. 그리고 나는 다시 선택할 수 있다는 조용한 확신이라는 것을요. 영상이 끝난 뒤 딱 한 문장만 마음에 남겨보세요. 미래의 나를 살리는 선택을 나는 오늘 하나라도 했을까? 만약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제가 이 책의 흐름을 이어서 더 많은 구절과 메시지를 꾸준히 읽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의 내면이 다시 밝아지는 방향으로 조용히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